안녕하세요. 내곡동의 우리 여사님들, 선생님들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그리고 이 강의를 처음 보시는 다른 지역 분들도 환영합니다. 이 강의는 서초구 내곡동 도서관에서 진행하기로 예정돼 있던 대학 강독 강의인데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강의가 어려워서 비대면 방식인 영상 강의로 대체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내곡동 도서관에 직접 오실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왕 이렇게 된 이상 관심 있으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현TV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강의를 1부와 2부 두 개로 나눠서 올리는데 토요일이 공휴일인 날은 빼고 12월 말까지 총 24회 업로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내곡동에서 논어와 맹자, 중용 강독 강의를 해왔는데요. 제가 한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도올 선생님의 사서집주를 만화로 옮기면서 만화에 미처 다 담지 못한 지식들을 강의로 풀어왔습니다. 제가 한 것은 도올 만화 논어와 도올 만화 맹자, 도올 만화 중용, 제 책들을 교재로 해서 본문을 직접 다 같이 읽고 제가 도올 선생님의 경전 해석을 다시 한번 풀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제가 재밌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더 조사를 해서 부풀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다른 책들을 공부해서 이해가 가도록 전달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어떤 때보다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매주 20-30명 앞에서 2시간을 말해야 하는데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재미없으면 다음 시간에 안 나오실까봐 미친 듯이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학 상장이라는 말이 얘기 학기에 나오는데 가르침과 배움은 서로를 잘하게 한다. 이 말이 어찌나 사무치게 들리던지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강의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닐까. 제가 여러 번 농담으로 말했지만 내곡동 주민분들이 내공이 높으신 분들이 많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래도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저일 거라고 했는데요. 아무튼 그때 하도 단련이 돼서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도 내곡동에서의 강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가 만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 작년 12월에 중용 강의가 끝나고 나서 도올만화대학이 출간되면 그걸 교재로 해서 올 7월부터 대학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책이 아직 안 나온 데다 도서관에서 모이는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강의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주 전에 영상 강의를 올리라고 연락이 와서 준비를 하게 됐는데 저는 그동안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게 익숙해서 큰 문제는 없지만 책이 아직 안 나온 거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좀 쉬면서 만화대학을 완성해서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변명을 해야 하나 며칠 동안 고민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만화 사서 시리즈의 마지막이라서 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화 교재도 없이 어떻게 강의를 풀어나갈까 눈앞이 캄캄하기는 한데 일단 우리 대학 강독 강의의 교재는 도올 선생님의 대학 학기 역주, 대학 학기 한글 역주로 하겠습니다. 본문뿐 아니라 저의 강의 내용이 전부 여기서 다 나오니까 교재를 준비하실 분들은 이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에는 대학 본문에 한글음이 안 달려 있지만 제가 만화 작업하면서 한글음을 달아놓은 게 있어서 그걸 화면에 띄우고 같이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갑자기 대학 본문을 읽는 강의가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대학에 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시죠? 대학이 생각보다 재밌고 놀라운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유교의 핵심적인 주제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주자는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중에 대학을 제일 처음에 읽어서 유학 전체를 공부해 나갈 방향성을
정립해야 한다고 했을 만큼 대학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도올 선생님의 대학 역주 말고 다른 대학책을 가지신 분들은 그걸 보셔도 되긴 하는데 순서가 많이 다릅니다. 내용도 좀 다른데요. 우리나라 대학 역주 대부분이 주자가 주석을 다룬 주자집주 대학입니다. 주자집주하면 주자가 풀이한 사서집주, 논어집주, 맹자집주, 대학장구, 중용장구를 말하는데 원래 대학은 중용과 함께 예기라는 책에 들어 있었습니다. 예기에는 예에 관한 제도와 예법, 예의 이론, 풍속과 관련한 굉장히 많은 논설이 들어 있습니다. 천자의 상례, 제후의 상례, 대부와 사의 상례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들어있는가 하면 상례에서는 어떤 마음가짐이 중요한지, 제사를 왜 지내는지, 예식에 있어서 음악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깊은 본질을 탐색하는 글들도 있어서 굉장히 내용이 다양하고 심지어는 서로 정반대되는 얘기도 함께 실려 있는데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한 시대에 쓰여진 것도 아닌 춘추 전국시대에서 한나라까지 수백 년에 걸쳐서 성립된 것을 한나라 때 하나로 엮은 것이 이 예기라는 책입니다. 예기는 총 3권으로 번역돼서 나와 있는데 상중 하중에 하권의 목차를 보면 제31편 중용, 그리고 제42편 대학, 중용과 대학이 원래 예기 뒷부분에 이렇게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용이 나온다는 1338페이지를 펼쳐보면 제목만 있고 내용은 없습니다. 본편은 본 전집 제1권에 따로 실려 있어 생략함. 대학도 역시 본편은 본 전집 제4권에 따로 실려 있으므로 생략한다. 이미 중용과 대학이 사서에 포함되면서 독립됐기 때문에 이제 예기에서는 빠지게 된 거죠. 우리는 유교 경전하면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의 사서를 중심으로 알고 있지만 이 사서체계는 남송시대 주의가 만든 것이고 원래 한나라 때만 해도 유교 경전은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예기의 5경을 의미했습니다. 시경은 시를 모은 책이고 서경은 고대 하나라와 은나라와 주나라 초기에 정치적인 문서고 역경은 주역을 말하죠. 춘추는 노나라의 역사서니까 실생활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예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흘러가면서 예기에 실린 예의 규범들이 너무 복잡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기의 전문가가 아니면 샅샅이 다 읽지는 않는 그런 책이었는데 여기서 중용과 함께 대학이라는 보물을 발굴한 사람이 당나라 시대의 문인 한유였습니다. 한유가 자신이 쓴 원도라는 책에서 대학의 문장을 강렬하게 인용한 바가 있고 한유와 동시대의 사람이었던 이고 역시 복성서라는 책에서 대학의 경물치지의 뜻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나라 때에 오면 황제가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에게 중용과 대학을 하사했는데 처음 대학에 주석을 단 것은 북송시대 사마광이 지은 대학광해인데 지금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명도와 정이천 형제가 각각 명도선생 개정대학, 이천선생 개정대학을 썼고 남송의 주의가 이정자를 이어받아서 대학장구를 만듭니다. 그런데 제목에 개정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 두 형제는 대학의 원문에 손을 대서 글자를 바꾸기도 하고 순서를 바꾸기도 하는 지금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을 했습니다. 경전을 해석하는 연구자가 원문 내용이 아무리 두서없어 보여도 글자를 임의대로 바꾸고 배열 순서를 바꾼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중용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 것은 중용은 공자의 손자인 자사의 작이어서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연구되었지만
대학은 지은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논설은 강렬하기 때문에 유학의 중심이 오경에서 사서로 바뀌는 유교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에 있던 송나라 도학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마음껏 담은 하나의 매니페스토, 선언서로서 대학을 활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주의가 정명도와 정의천의 방식을 이어받아서 대학 장구를 집필함으로써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이라는 사서 체계를 완성하는데, 문제는 주희 역시 대학 원문의 단어를 바꾸고 순서를 임의대로 뒤죽박죽 섞고 심지어 자기가 새로 한 장을 창작해서 집어넣기까지 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대학의 순서가 경 1장과 전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전 5장이 주자가 써서 집어넣은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주희의 사서집주는 주희 사후에 유교를 새롭게 정리한 신유학의 교과서로 인정을 받아서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시대까지 과거 시험을 위해서는 꼭 읽어야 하는 필독서가 됐습니다. 명나라 때가 돼서야 주위의 대학 장구를 비판하고 얘기 속에 있던 고본대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왕수인 왕양명입니다. 그러나 왕양명의 주장은 고본대학을 상기시키는 하나의 운동에 그쳤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냥 대학하면 주위의 대학 장구를 말합니다. 그런데 도우 선생님은 원래 얘기 속에 있던 대학이 그냥 대학이고, 주위가 만든 대학은 주자 집주대학 혹은 주자의 대학 장구라고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사실 주자의 신유학이 유교의 패러다임을 바꾼 일대 사건이었음은 분명하지만, 주자로부터 1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주자학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청나라와 조선이 망할 때 주자학의 영향력도 함께 무너졌다고 봐야 합니다. 도울 선생님의 사서 한글 역주는 주자학도 아니고 양명학도 아니고 한나라 시대의 고주와 주자의 신주,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은 조선학자들의 의견과 일본 유학자 소라이와 진사이, 노자와 장자, 기독교 사상까지 회통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맞는 새로운 해석입니다. 도울 선생님이 이 대학 학기 역주에서 원문으로 삼은 텍스트는 얘기에 들어있던 원래의 대학이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주위의 대학 장구와는 원문 자체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울TV에 도울 선생님의 대학 강의가 14강짜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다가 좀 더 큰 대의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도울 선생님의 대학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은 고대 문헌이긴 하지만 당나라와 송나라 때 와서야 제대로 발굴된 새로운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학의 내용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해서 치국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세한 논의가 담겨 있는 정치 철학인데, 육아의 정치 철학의 문제를 세세하게 논의하는 동시에 그 정치 철학을 잘 수행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수신에 달려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유학의 모든 경전 내용에 엑기스만 모은 것 같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어도 전혀 시대적인 괴리감이 없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대학은 내용도 참신하지만 무엇보다 글자 수가 적습니다. 총 1750여 자인데 맹자가 35,000자가 넘고 노자가 5,000자에 달하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적은 내용이라 끝까지 읽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대학이 이렇게 짧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밀도 있고 치열한 세계관이 들어있어서 도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좀 유명한 고대 서양의 문헌들,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이나 더 오래된 길가메시 서사시라든가 플라톤의 유명한 국가나 향연 같은 저서들, 로마서 같은 바울의 편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같은 책들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고 오히려 대학의 농축된 개념 앞에서 이 책들이 빛을 잃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면 대학의 내용이 매우 기대가 되시죠? 그렇다면 대학은 언제 누가 쓴 책인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대학은 증자의 작이다. 이것은 주희, 주자의 주장이기 때문에 주자 이후 1000년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은 증자의 작이다, 이렇게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증자는 공자에게 직접 배운 제자이고 공자와 46세 차이밖에 안 나는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대학은 치국에 관한 본격적인 정치적 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쓰였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것을 주자는 이렇게 해결합니다. 대학의 맨 앞부분이 증자가 쓴 경이고 나머지 부분이 제자들이 이어서 쓴 전에 해당하는 경전체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주자가 그냥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두 번째 주장은 한무제 때 유교를 국가 지도 이념으로 받아들이면서 유교의 경전인 오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오경 박사 제도가 생겼는데 이때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대학이라는 책은 그 교육기관의 강령을 담은 책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올 선생님은 둘 다 아니다. 대학은 춘추시대 증자가 쓴 책도 아니고 한무제 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 중간인 전국시대 말기에 쓰여진 게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도올 선생님의 논설이 대학 한글역주 이 책의 앞부분에 실려 있는데요. 지금부터 대학의 성립 시기에 관한 도올 선생님의 흥미진진한 논설을 소개해 드리는데 그 전에 중국 역사에 대해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국 역사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춘추시대와 전국시대가 있습니다. 둘 다 주나라 시기인데 주나라가 800년이나 계속됐기 때문에 시기를 좀 구분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주나라 초기를 서주시대라고 하고 후기를 동주시대라고 합니다. 이 명칭은 주나라의 도읍이 처음에는 서쪽인 호경이었다가 동쪽인 나급으로 옮겨간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 앞뒤로 시기를 구분할 때 우리는 한나라를 전한, 후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서한, 동한 이렇게 부릅니다. 삼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도 서진, 동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주나라가 서주와 동주로 구분되는데 동주는 다시 춘추와 전국시대로 구분합니다. 아무래도 후대로 내려올수록 역사적 인물과 사건도 많아지고 또 사회 분위기도 많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춘추시대는 공자가 살았던 노나라 역사서 이름이 춘추였는데 공자가 살았던 시기가 포함되기 때문에 공자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춘추시대라고 합니다. 전국시대는 전국책이라는 당대 유세가들의 연설을 모은 책이 있는데 책 이름처럼 전쟁이 끊이지 않던 시기였기 때문에 전국시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주나라는 봉건제도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주나라 초기에는 천자가 임명한 봉건 제후들이 몇 년에 한 번씩 천자의 조회에 참석한다든지 때에 맞춰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100여 개가 넘었다면 춘추시대에는 천자의 권위가 약화되고 각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한 큰 나라들이 나타나서 연맹과 회맹을 이끌면서 천자의 권위를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점 무력을 앞세운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을 합병하면서 전국시대 말에는 7나라만 남게 되는데 전국 칠웅이라고 하는 조, 위, 한, 제, 초, 연, 진 이렇게 7나라만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7나라도 서로 끊임없이 전쟁을 해서 결국은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죠.
봉건국가인 주나라가 독립적으로 자치하는 여러 나라들이 느슨하게 결합한 체제였다면 다른 나라들을 하나하나 먹어치우는 약육강식에서 살아남은 진나라는 9년제를 설치해서 강력한 중앙집권의 국가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 이전 춘추 전국시대를 모두 뭉뚱그려서 진나라 이전 시대라는 의미로 선진시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진나라의 천하통일이 얼마나 큰 역사적 사건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원 서쪽 지역에 낙후된 군사국가였던 진나라가 본격적으로 굴기하기 시작한 것은 진해문왕이 왕을 자처하고 나선 때부터라고 보는데, 아버지인 진효공까지는 주나라 제후국의 군이었지만 초나라와 위나라, 제나라가 각각 초왕, 위왕, 제왕으로 등극하자 진나라 해문왕도 왕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왕을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왕들이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다른 왕들이 함께 참석하는 상왕대전의 예식을 통해 왕이 되었음을 하늘에 고하고 주나라 천자가 사신에게 예물을 보내 축하해줘야 비로소 칭왕, 왕이라고 칭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주나라 천자는 그야말로 상징적인 존재여서 각 나라가 앞다퉈서 왕을 자처하고 왕실을 늘려서 짓는 동안 주나라 왕실은 몇백 년간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주 왕실을 가리켜서 낙양의 오두막이라고 할 정도로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진해문왕이 왕을 칭한 BC 324년부터 진나라는 본격적으로 군사적으로 굴기했고, 마침내 진시황 때 통일제국을 이룬 시기는 서양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룬 헬레니즘 제국 시기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나라 시기는 동로마와 서로마가 나뉘기 전 로마 제국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요. 헬레니즘 제국이 광범위하게 그리스 마케도니아에서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까지 넓은 영역을 점령하고 이 안에서 다양한 동양과 서양의 문화와 사상이 교류되면서 자유로운 사상의 논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서양 철학사에 등장하는 디오게네스, 에피쿠로스와 제논이 헬레니즘 시기의 철학자들이고, 서양 철학사상 처음으로 인간의 문제와 우주관을 연결한 인생의 문제를 철학한 유일한 시기가 바로 헬레니즘 시대였는데, 이때 나온 학파들이 바로 견유학파,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학파, 회의학파 등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헬레니즘 제국의 신도시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대도서관을 중심으로 수학과 물리학, 천문학과 생물학, 지리학 같은 눈부신 과학적 성과들이 연구되고 기반이 구축됐는데, 로마 시대의 기독교 광신자들에 의해 대도서관이 파괴된 이후 서양 철학은 기독교와 결합한 중세 기독교 철학으로 변화하지만 나머지 과학과 문학은 긴 암흑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헬레니즘 시대까지도 발랄함과 다양함을 유지했던 그리스 철학과 사상이 로마 제국 문명 안에서 기독교 사상으로 일원화되었다면, 중국에서도 역시 제자백가가 나타나 발랄한 사상과 다양함이 마음껏 펼쳐지던 전국시대가 있었고, 한나라에 이르러서 유교 일존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점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칠웅체제에서도 전쟁은 끊이지 않고 오히려 수십만 명이 죽는 대규모 학살을 동반한 전쟁이 이어지면서 각국은 살아남기 위해 인재를 모았는데, 특히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기까지 100년 동안은 우리가 아는 수많은 인물이 나타났다 사라진 매우 역동적이고 흥미진진한 시기였습니다. 진해문왕이 서쪽에서 굴기하는 동안 위나라 해왕과 제선왕, 등문공은 맹자를 초빙해서 직접 만났던 왕들입니다. 장의와 공소년, 소진 같은 종행가들이 하루아침에 재상이 돼서 합종과 연횡의 계책을 수립했는가 하면, 초나라에는 구런이 있었고
오기, 손빈, 순자와 장자가 모두 이 시기의 인물들입니다. 전국시대 사상의 가장 큰 특징은 문자를 익힌 지식인들의 폭발적인 증가로 제자백가들의 토론과 학술적 노력들이 크게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제자백가가 여러 선생님들과 백가지 학파라는 뜻인데, 대표적인 학파로는 유가와 묵가, 도가, 법가, 명가, 종행가, 음양가, 농가 등등이 있었습니다. 전국시대는 정치적으로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시기지만, 다른 한편으론 제자백가가 백화, 노방, 100가지 꽃들이 환한 듯이 다투어 피었다고 할 만큼 다양한 사상가들이 나타나서 자유롭게 자신의 사상을 말하고 전파했던 시기였는데, 이 많은 사상가들이 결국은 무엇을 말했을까요?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방법론을 찾았던 것이고, 그것은 특히 천하를 통일할 왕이 어때야 하는지, 왕이 가져야 할 리더십의 내용에 관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전국시대 말기에 사상적 통합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여부리인데, 여부리는 제자백가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제자백가들을 지원하고 동원해서 당대 사상을 종합한 여시춘추를 만들게 했습니다. 이 여시춘추는 지금도 전해져서 얼마든지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시춘추의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여시춘추의 내용이 대학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도올 선생님께서 대학은 여시춘추와 거의 동시대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인데, 일개 상인이었던 여부리가 어떻게 여시춘추를 만들게 했는지 그 기막힌 과정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여부리는 원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다국적 상인이었습니다. 원래 위나라 사람이었지만 조나라에 와서 장사를 했는데, 원래 조위한은 삼진이라고 해서 춘추시대에 가장 크고 강한 나라였던 진나라가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이렇게 세 나라로 갈라진 겁니다. 노나라에 세 권력 가문인 맹씨, 숙씨, 계씨가 있었다면, 진나라에는 조씨, 위씨, 한씨의 권력 가문이 있었는데, 이들이 각각 독립해서 삼진으로 갈라진 때가 BC 403년이고 이것을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가르는 분기점으로 봅니다. 따라서 조, 위, 한, 삼진은 티격태격 싸우기도 잘했지만 서로 언어나 문화에 이질감이 없어서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는 형제국으로서 뭉치기도 잘했는데, 사실 삼진 중에 가장 먼저 선두에 나섰던 것은 위나라였습니다. 위나라의 창업자인 위문후는 일찍이 공자 제자인 자하를 모여서 학단을 열게 하고 그 제자인 서문표를 중용했습니다. 자하의 학파를 서하학파라고 하는데, 나중에 제나라에서 만들어진 직하학파가 바로 이 서하학파를 모델로 한 것입니다. 서하학파와 직하학파는 지금으로 치면 정부 주도의 사회과학 연구소쯤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서하학파가 자하의 육아를 중심으로 학파를 형성했다면, 직하학파는 육아를 포함한 제자백가를 가리지 않고 초빙해서 자유롭게 학문적인 토론과 연구를 하게 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문후에 이어 위무후가 본격적으로 굴기해서 위나라는 전국시대의 첫 번째 패국이 되는데, 벌써 시호에 무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 아들인 해왕 때 계속해서 실기하고 실수하는 바람에 위나라는 폭삭 주저앉고 마는데, 진나라와의 분쟁에서 계속 패하는 바람에 도읍을 안읍에서 대량으로 옮긴 이후 후대에 위해왕이 아닌 양해왕으로 조롱조로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양해왕의 몰락은 계속해서 인재를 놓쳤기 때문이기도 한데, 지도를 보면 위나라와 진나라가 국경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위나라 사람들이 진나라로 넘어가기가 쉬웠습니다. 양해왕이 놓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상항입니다.
위나라의 재상 공숙자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양해왕에게 말하길 상황을 인재로 추천하면서 만약 상황을 기용하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죽이십시오. 이렇게 유언했는데 당시 상황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양해왕은 상황을 기용하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양해왕에게 기용되지 못한 상황은 진나라로 갔고 진나라의 임금 효공을 만나서 강렬한 법치 철학을 강의한 끝에 변법 개혁을 이끄는 최고 책임자로 임명됩니다. 그런데 진효공이 진나라 귀족 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상황의 변법을 추진한 것이 국력을 강화시켜서 아들인 해문왕이 칭왕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진해문왕이 중용한 사람 역시 위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장의가 바로 위나라 사람이었는데 장의는 너무나 가난했던 탓에 초나라 영윤집에서 보석을 훔친 도둑으로 몰려서 맞아 죽을 뻔했지만 내 혀만 붙어 있다면 괜찮다고 했던 사람인데 장의는 진나라 해문왕의 총애를 얻고 재상에 올라 당시 진나라의 동진을 우려한 6나라가 진나라를 봉쇄하고 연합해서 공격하려고 한 합종책을 깨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뭉친 6나라를 흩어서 진나라와 1대1로 상대하게 하는 연횡책을 썼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해문왕의 아들인 소양왕 때 진나라의 재상은 범저였는데 범저 역시 위나라에서 죄를 얻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진나라로 도망쳐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소양왕의 아들 효문왕이 등극한 지 3일 만에 죽고 장양왕이 즉위하는데 이 장양왕이 바로 진시황의 아버지입니다. 여부리는 장양왕을 왕으로 만들고 어린 진시황이 등극했을 때 섭정을 하면서 천하통일 직전까지 진나라의 국정을 이끌었던 인물인데 이 여부리와 장양왕 두 사람의 스토리가 대단히 드라마틱하고 유명합니다. 진나라 승상에 오른 여부리 역시 위나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나라와 위나라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 더 부강했던 위나라가 계속해서 진나라의 인물을 빼앗기면서 결국은 진나라의 굴기를 도운 진나라 천하통일의 숨은 공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부리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와 여씨 춘추의 내용을 2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